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하나의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 가는가. 오늘 컨텐츠가 바로 그 괴물, 나치 친위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독일 민족의 분열주의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둔갑을 하는 거예요. 비밀에, 베일에 가린 채 활동을 하면서 모든 순간에 침투를 합니다. 게슈타포 다 알잖아요. 법과 제도 위에 존재했기 때문에 또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었던 거죠. 게슈타포가 유럽 내 유태인 말살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직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장 친위대 말씀드렸고 게슈타포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특무대예요. 아인자츠그루펜. 우리가 통상 어떻게 알고 있냐면 특수작전 집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아인자츠그루펜을 일본에서 특수작전 집단이라고 번역한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특수작전 집단 이해도 안 가고 무슨 특전사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찰 특수임무대라고 보면 돼요. 경찰의 이제 특경대, 특임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 특임대가 아니라 히틀러의 그릇된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치의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을 모아서 잔인한 행동을 권장한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아인자츠그루펜이 이 특무대라고 이제 부를게요. 이 특무대는 뭐냐면 경찰 조직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 친위대에서 비밀 경찰을 만들었고 특수 목적을 가진 부대를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이 목적이 뭐였냐면 유태인, 전쟁 포로, 정치 사상범, 히틀러와 나치의 정적 이들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나치가 당시에 유태인 학살에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적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특무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무장친위대 36 무장척탄사병 디롤레 방어부대 말씀드렸죠. 얘들보다 더 악랄하고 악의 악이에요. 악 속의 악, 악 오브 악, 초특급 악, 초사이어 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뽑았느냐? 일반 친위대, 무장 친위대에서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어떤 X가 더 악독한지.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서 일단은 지들이 말하는 게르만 순혈이어야 되고 히틀러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칠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니네 학살시킬 건데 학살할 자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학살 집단이에요. 친위대 전체가 악독하고 그릇된 집단이긴 합니다만 특히 아인자츠그루펜 특무대는 나중에 우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해쳤다고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남녀노소까지는 아니잖아요. 남녀노까지는 해친다든지 남녀까지는 해친다든지 근데 얘들은 진짜 남녀노소를 다 해쳐요. 히틀러와 나치의 광적인 순혈주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해쳐요. 그러면 또 다 해쳤나 보다 뭐 학살을 많이 했나 보다 나쁜 놈들이네 하고 넘어가면 사실 우리 컨텐츠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 다음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찰로 나갈 수가 없다. 아인자츠그루펜이 학살과 폭력과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얘들이 어떤 명령과 근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한 집단이 첨단에 나가 있는 그 말단에 나가 있는 집단이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고 꼬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실제 나중에 전범 재판할 때 수뇌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에 장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이다. 나는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문이라든지 명령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거나 아니면 거꾸로 올라간 흔적을 찾으면 그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의도를 이해를 했고 그것을 예하부대의 하나의 주체로서 지시했거나 명령했다는 것. 그들이 그 행동이 갖는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을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학살을 지시하고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서나 공문 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악을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문서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기의 대표적인 노획 문서인데 연합군이 유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획득한 나치 독일군의 문서 중에 일부인데 아인자츠그루펜 리포트예요. 1941년 6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주로 아인자츠그루펜이 집중적으로 유태인을 학살한 기록입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인자츠그루펜 특무대가 자기들이 유태인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나 학살했노라고 베를린에 있는 본부에 보고를 했어요. 서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문건을 보면
아인자츠그루펜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위대 예하의 여러 그룹들이 이 학살에 다양하게 개입한 것을, 경쟁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유태인을 학살했던 지역도 굉장히 광범합니다. 근데 이 아인자츠그루펜 문서에 나온 것은 주로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지역이에요. 이 동유럽과 발틱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었는지는 리포트를 넘기면 족족 나와요. 문서를 하나 보자면 1941년 9월 29일에 문서가 있는데 소련에 들어가서 독일군이 학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유태인 33,700명을 기관총으로 학살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왜 더 잔인성을 잘 느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악독한 일인지 알 수 있냐면, 보고서가 이렇게 33,700명의 유태인, 33,700개의 우주가 사라졌는데 얘들은 그냥 이렇게 표에 숫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뭐 장부에 물건 몇 개 팔았는지 써놓은 것처럼 33,700명을 이렇게 죽었노라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거죠. 심지어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이거는 아마 지금 방송 언론계에 처음 소개되는 문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도의 그림으로. 여러분, 저기 확대해 보면 저거 뭐 같으세요? 저 관이에요, 관. 유태인 죽여놓고 저렇게 그 인포그래픽을 지들이 만든 거야.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유태인을 여기 보면은 뭐 무슨 뭐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죽였어. 그러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관으로 그럼 보여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낄낄대고 웃었을 거야. 기발한 상상력이라고. 결국 본부에까지 저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통에 있는 그 독일 그 나치군들, 걔들이 모두 다 이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절함, 그 잔인성에 반성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기에 중간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보고서가 남아있지 않겠죠. 모두 기발한 보고서다. 나도 유태인 죽여놓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다 빠져있다는 거죠. 집단적인 악에 대한 무감함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학살 보고서는 원래 지상군 부대에 아인자츠그루펜이 같이 파견을 나가거든요. 각각 베를린에 그래서 경쟁적으로 보고해요. 그것을 나중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잔인성을 증명을 하고, 독일군, 이 나치군, 무장친위대의 이 잔인함이 집단적인 잔인함이고 체계적인 잔인함이고 너희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대별, 월별로 정리를 했는데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941년 10월 2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장소는 바비야르라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곳인데요. 군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독일이 1941년 9월 19일에 굉장히 멍청한 결단을 내리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으로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다? 일명 바바로스 작전이죠. 이 바바로스 작전에서 키예프에 이제 모 부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도심에서 불의의 기습을 당해요. 그리고 독일군이 큰 피해를 입고 진격이 저지가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격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전열을 정비해서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든지. 그런데 이 키예프로 들어갔던 부대에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유태인이 공격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 입은 것은 유태인 소행이다. 우리가 아무 피해 없이 공격 계획에 나온 대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유태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게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책임 회피를 다 하는 거죠. 유태인이 실제 그것을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유태인 사살 명령이 내려가요. 보이는 유태인을 전부 사살해라. 그러고 이제 자기들 책임 모면하려고. 이거는 유태인 학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유태인 학살한 것도 지독히 나쁜 범죄이고 정말 악독한 짓이지만, 자기들의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유태인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갔다는 건 더욱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죠. 그래가지고 이 바비야르라는 것이 협곡지형이에요. 여기에 유태인, 그리고 유태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그냥 기분 나쁜 사람도 여기다 넣었을 거야. 그럼 모두 모아서 36시간 동안 34,000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학살을 주도한 것이 바로 아인자츠그루펜 이고 관련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뭔가를 진행할 때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36시간 동안 34,000명을 살해했다 했을 때 여기서 그냥 그래? 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36시간 동안 34,000명을 살해했다.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34,000명이라는 숫자를 총으로 살해를 하려면 36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총을 쏴야 된다는 얘기예요. 36시간 동안을. 어떠한 일을 1시간, 2시간 연속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36시간 동안 계속 총을 쏴야 34,000명이 살해가 된다고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전쟁 범죄고 잔혹한 일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36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것을 관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악이 거대 악이 되는 것은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야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작은 악이 거대 악이 되는 겁니다. 36시간 동안 그 악의 굴레가 중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한 번 오염이 되면 되돌아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비극이고, 이것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자체도 사실은 죄악입니다.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만들어 드렸지만 이것을 분석하는 저도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활동한 아인자츠 그룹펜이 방금 3만 몇천 명 말씀드렸는데 15만 명을 학살을 해요. 15만 명을. 15만 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15만 명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15만 명을 학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일이 있고 나서 이때의 일을 인류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죠. 이 보고서를 정리를 한 전범재판소도 그 중에 한 행위자이고, 대표적인 이들 중에 하나가 또 쇼스타코비치입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중에 13번이 바로 그 제목이 바비야르잖아요. 이 곡은 기본적으로 나치에 의해서 바비야르에서 학살된 유태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를 기반으로 작곡이 된 거예요. 총 5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인륜, 반도덕, 나치의 억압과 학살, 전쟁의 폭력을 고발하는 시대 정신이 담겨있는 교향곡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댓글이나 표현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나치 친위대 간지다, 멋있다, 폼난다, 독일 군복하면 친위대 아닙니까? SS 멋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또 싸우죠.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을,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일이 무엇이고, 나치 친위대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발전했고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오 간지라든지 나치 친위대 멋있어, 그들도 군대니까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열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불필요한 우리끼리의 분열을 막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나치 친위대, SS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어떤 이 악행을 두 편의 컨텐츠에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두 편도 부족합니다. 사실 프롤로그만 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나치 친위대의 그 각각 일반 친위대, 무장 친위대, 그리고 게슈타포, 또 특무대, 얘들이 어떤 잔인한 짓을 했는지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비극적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다큐멘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힘들었어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20분 안에 두 편으로 이렇게 몰아넣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잔혹해가지고 준비하면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악몽에 나올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의 편린들을 따라가면서 이 나치 친위대라는 조직이 실제 당시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나치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와 그 협력자들을 비판하는지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치 친위대가 했던 이 악행들, 특무대가 저질렀던 이 범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일이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도 계속 비판받는구나, 독일 수뇌부와 독일 국민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행여나 그러한 전쟁 범죄의 일부, 학살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우리가 조심스러워할 부분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괴물을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80년 전의 전쟁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고, 또 운이 나쁘면 직접 체험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 괴물들의 악행이 나치의 악행과 그 시작점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되죠.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 아주 사소한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이것을 잠깐 다룬 적이 있죠. 출연자 중에 한 분이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의 저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젊은 시절에
전범 재판을 직접 참관을 하면서 나치 전범들의 발언과 태도를 듣고 책에 잘 묘사했죠. 이 전범들은 자신이 단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컨텐츠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이 악인지 알고 행했습니다. 악의 행동에 같이 연루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평범하게 일을 했던 행정 관료였던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사실 또 우리 컨텐츠답지 않잖아요. 이 악의 평범성을 극복을 하려면 우리가 그 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혹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의 굴레 점점 커나가는 그 악행을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 정부, 사회, 체제, 교육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내가 거기서 책임을 지고 뭔가를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거대하고 어려운 얘기 말고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삶의 울타리 내에서 악을 중단시키려면 악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 아렌트가 답을 던져줬더라고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자세, 공감대 부족이겠죠. 그러한 생각이 결국 악행에 침묵하고 그것이 악행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서 악행에 동참하게 되는 비극의 굴레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건네는 그 말 한마디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그 작은 실천이 이웃, 집단, 사회, 국가가 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도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태인들이 해방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해, 추모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조직에 있는 소외당하는 사람, 고민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다독여주고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유태인들의 그 아우슈비츠 비극을 추모한다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도 사실 이런 걸 똑같이 겪은 상황에서 동일한 현상이다 라고 봐도 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일본이 저질렀던 그 만행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료와 근거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악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행된 것이냐 아니면 일부 부대에서 우발적으로 수행한 것이냐 뭐 일본은 뭐 이놈이나 똑같은 놈들이고 다른 데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사료를 가지고 전쟁 범죄를 직접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무장친위대라든지 게슈타포가 잔인하게 뭘 만들고 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런 얄팍하고 굉장히 뭔가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재를 가지고 전쟁 범죄의 문제를 자꾸 피상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반성과 성찰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분열만 생기는 거예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런데 이 특무대 자료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야말로 잔인하잖아요. 전쟁 범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전쟁 범죄의 얘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것이 없이 피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스스로의 그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 평범한 인간들은 어떤 경우에 영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치 친위대와는 대조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서서 타인을 위해서 보다 선한 명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그런 사례는 없는가? 레지스탕스죠. 2차 세계대전의 레지스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